변호사님, 문서에 이름 석자하고 사인 한 줄 했는데 전과자도 될 수 있습니까? 네, 전과자도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알아두면 덕분은 시험 법률 이야기 짱변 장성규입니다. 오늘 제가 앞부분에서 이름 석자하고 사인 한 줄 했는데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 분이 있어서 그에 대한 답으로 영상을 찍어봅니다. 안타깝지만 그분은 지금 현재 법원에 재판으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도 너무 좀 안타까워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 우리 저 계약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약속을 맺는 거죠. 계약을 하면 함부로 깰 수 없는 것이 계약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계약을 왜 합니까? 내용을 명확히 하고 또 서로 간에 지키기 위해서 계약하는 거 아닌가요? 또 쉽게 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계약을 나중에 깨는 사람한테는, 어기는 사람한테는 불이익이 가겠죠. 계약을 작성할 때 우리한테 권리도 있지만 불이익도 생긴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변호사는 일이 터지고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그 뒤처리, 송무, 재판 수행하는 사람 아니냐. 근데 굳이 계약서 작성 단계를 이야기하느냐, 문서 작성 단계를 이야기하느냐. 변호사는 말이에요, 송무, 일어난 일을 처리하는 일도 분명히 합니다. 그렇지만 법률 리스크라 할까요? 리갈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할까요? 법적인 리스크 관리도 하는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요즘 보면 기업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게 나중에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가능성이 있는지를 법무팀에 묻고 자문을 구하죠. 그게 바로 법적인 예방 절차를 한다고 봐야죠. 우리 일반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 중요성, 법률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막상 그걸 실무에서, 현장에서 제가 이제 체험하다 보니까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 우선 그 실제 사례도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까 제게 그 이름 석자 사인하면 처벌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 법원에 기소되었다는 그분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 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로는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했겠죠. 본인이 그 자필 서명 이름까지 써서 기재해 줬음에도 그 당시에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써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그게 담보로 제공된 물건을 임의로 마음대로 담보권자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처분했다 해서 지금 현재 법원에 재판받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다음 주에 경찰 조사 입회를 가야 될 사안이 하나 있는데요. 이분은 동업관계인데, 동업자가 동업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어떤 문서 작성 같은 걸 요구하지 않다가 동업이 한참 진행되고 10여 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와서 문서 하나 만들자. 근데 그분이 문서를 내용을 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동업 내용하고 다르더래요. 그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업자 관계고 오랜 관계고 해서 무슨 일이 있겠나. 또 집안에 필요해서 우리끼리 이런 거 한번 작성해 둬야 될 것 같아서 당신한테 부탁하니 사인해주라. 그래서 이름하고 사인하고 해줬죠. 근데 그걸 근거로 이제 동업계약 위반이라고 하면서 형사고소 절차에서 지금 현재 또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또 어떤 사례는 유명 학원 강사라고 해야 되겠죠. 강사님들도 강사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학원 측하고 체결 과정에서 이제 계약서를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럼 그 당시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강사를 채용하는 학원이나 또 그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자 하는 강사 간에는 으쌰으쌰, 아유 우리 이번에 잘해서 서로 간에 수익을 냅시다, 이런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 문건을 꼼꼼히 보지 않아요. 어떤 분은 그 과정에서도 보고 이게 문건이 이상하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니까 계약서를 가지고 나가서 검토를 좀 받아보고 고민을 해보겠나라고 하니까 학원가에서는 대외비다. 유출이 안 된다. 이 안에서는 몇 시간이고 봐도 되는데 가지고 나갈 수는 없다. 그랬다는 겁니다. 자, 강의하는 분들이 과연 그 빽빽하게 기재된 법률 문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그런 법률 교육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짧은 시간 내에 좋다. 몇 시간 좋습니다. 몇 시간을 준다고 한들 그 문구의 내용의 의미를 제가 읽는 본인이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죠. 무슨 비밀이 그리 많다고 대외비라고 계약서 검토로 외부에서 하겠다는데 가지고 나갈 수 없다는 걸 그게 과연 갑과 을의 대등한 계약이라고 생각하고 사인을 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제가 지금 사례 드리는 것 중에 결과적으로 결과가 안 좋아서 지금 현재 공공에 처해 있고 법률 문제 해결해야 되고 형사 문제 해결해야 될 사안만 말씀드렸는데 좋은 사례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줄 일이 있었어요. 그 세입자분들은 부부였는데 한 30대 중반 정도입니다. 제가 먼저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기 전에 그 아파트에 그 물건들이 다 이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려고 먼저 갔죠. 그러니까 이사는 거의 대부분 마무리되고 마지막 이제 조금 남은 물건 몇 가지가 나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중개사무실 내려갔죠. 보증금을 이제 돌려주는 과정이었는데 아파트는 이제 짐이 비어져 있고 저는 키를 돌려받았고 또 비밀번호도 아파트 도어락에 비밀번호도 변경을 시켜둔 상태였죠.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아파트 인도를 받은 거잖아요. 그럼 보증금을 어디 그 자리에 즉 돌려줘야 되죠. 근데 공인중개사가 그 세입자분에게 자 영수증 작성해 주십시오. 보증금 전액 돌려받았다고 그걸 요구한 거예요. 저는 그 사이에 스마트폰으로 보증금 돌려주는 절차를 인터넷 뱅킹으로 준비하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세입자분이 아니요 제 통장에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근데 왜 벌써 영수증을 작성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또 하나 자기들은 지금 벌써 이사 준비를 다 했고 지금 주인분께 키까지 돌려드렸는데 아직 저는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인데 영수증까지 먼저 작성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사분이 살짝 당황을 했었어요. 그 말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성해 두시고 지금 어쨌든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니 몇 번에 걸쳐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작성해 두시고 입금이 완료됐다 하면 제가 이 영수증을 임대인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알겠습니다 하고 영수증을 기재하시더라고요. 자,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그분 행동이 너무나 훌륭했다고 생각했던 거죠. 제가 보내는 하면 인터넷 뱅킹 하면서도 이분은 나중에 크게 법률적으로 피해 안 보겠노라. 그래서 마무리를 다 하고 그분이 헤어지면서 그동안 집을 깨끗하게 사용해줘서 감사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란다 인사하고 서로 헤어졌거든요. 그런 좋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예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떤 문서의 종류는 관계없습니다. 전화가 문서의 종류는 관계가 없습니다. 계약서든 동업계약서든 임대차 계약서든 매매 계약서든 내용을 보고 자기가 본인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반대 당사자 상대방에게 물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의미냐 이게 나중에 나한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럼 그분도 모른다. 만약에 그분도 모른다. 아니 그냥 양식을 했고 떠돌아다니는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생 거라서 나도 잘 모른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한테 검토를 받아야 되죠. 아까 예방법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검토받는 비용 그게 비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변호사라든지 법률 전문가 만나는 비용을 그게 부담된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글쎄요
한 몇십만 원 정도 아닐까요? 뭐 작성까지 한다면 한 100만 원 정도 이상 들겠지만, 근데 그게 만약 문제가 터져서 법률 문제가 되어서 사후 송무라든지 뒤처리를 변호사에게 많이 맡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 500에서 1000만 원, 많게는 억 단위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본다면 검토 단계에서 궁금하면 그건 법률 전문가에게 꼭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발 그 문서를 많이 해요. 복사를 좀 합시다. 복사. 원칙은 원본 2개를 만들어서 각자 보관하는 거죠. 근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한 부만 만들고 복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복사도 법률 문서로 인정이 되니까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그래야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문제가 안 생겨 그 자리에 나왔으라도 그 복사본을 가지고 누군가를 만나서 상의를 할 수 있죠.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상의를 합니까? 그죠? 자, 그러면 또 복사기가 없어서 복사를 못했다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것도 이제는 허용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스마트폰 있잖아요. 누구나 스마트폰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사진이라도 촬영해 두는 것이 나중에 그걸 가지고 상담을 하든 또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무리 멘트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내 이름과 사인을 이 문서에 해도 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고민이 든다면 사인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적게는 몇백만에서 많게는 몇억 원의 손해를 예방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맞먹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아두면 덕분은 쉬운 법률 이야기 짱변 장성규였습니다.